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그날 저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꽂히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제 책장을 뒤지며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믿고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북촌 한옥 카페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교감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지요. 아들이 드디어 결혼 상대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회색 니트 카디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제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며 괜히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과 함께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회색 니트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하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부터 참 곱더군요. 차분하고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정성껏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예의 바른 며느리를 만나다니 하늘이 제 외로움을 알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거친 손과는 달리 부드럽고 포근한 손이었지요. 저는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왔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은 씨의 예의범절과 말투 하나하나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하은이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과일 있길래 사왔어요. 하은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정성껏 씻어 예쁘게 깎아내왔습니다. 사과 껍질을 얇고 길게 도돌도돌 말아가며 깎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 하은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 가느다란 손에서 나오는 힘이 참 시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하은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참 잘했습니다. 교직 생활 35년 동안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 있었던 순간들을 늘어놓으면 하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혼자 버티셨어요? 선생님으로 사신 삶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은이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하은이가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따뜻한 거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입을 옷 많으니까 돈 아껴라. 하지만 하은이는 제 팔을 꼭 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우리 어머님 예쁘게 입으시는 거 보고 싶어요. 결국 하은이의 손에 이끌려 백화점에 갔습니다. 하은이는 고급 브랜드 매장으로 저를 데려가 캐시미어 코트를 골라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옷이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이거 딱 어머님 거예요. 계산대에서 가격표를 보니 제 한 달치 생활비보다 비쌌습니다. 깜짝 놀라 하은이를 말렸지만 하은이는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도 미안해서 코트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는 명절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전 부치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기름 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정성껏 전을 부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전을 제 입에 먼저 넣어주던 그 다정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간 맞죠? 뜨거울 때 제일 맛있어요. 제 생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데려갔습니다. 식당 제일 좋은 룸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받으니 마치 귀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맛있는 반찬을 제 앞으로 계속 밀어주며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어야겠다고요. 제 노후를 이 아이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갑오였습니다. 남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시며 대를 이어 물려주라고 하셨던 그 비녀였지요. 하은이를 불러 그 비녀를 건넸습니다. 하은아, 이건 우리 집안의 갑오란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은이는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아 억지로 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아라.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이야. 하은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잘 간직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나 싶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저를 부러워했지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며느리 복 하나는 정말 타고나셨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시어머니 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제 며느리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하소연을 늘어놓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없다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너무 티내면 시샘받을까봐 참았지요. 하은이는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해서 자주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반찬 많이 해왔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 멸치볶음이며 장조림이며 김치찌개까지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고 갔습니다. 간도 딱 맞고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으로 밥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만들어준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하은이는 제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님 영양제 떨어지셨죠? 제가 새로 주문해서 보냈어요. 잊지 말고 꼭 드세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비싼 홍삼이며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조금씩 먹었는데 하은이가 그걸 알고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아끼시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저희가 오래오래 모실 수 있잖아요. 팍팍 드세요. 그 말에 저는 고분고분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하은이의 말이라면 뭐든지 따르고 싶었거든요. 제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던 날도 기억납니다. 남편 없이 맞는 기념일이라 조용히 넘기려 했는데 하은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어머님 이거 드려요.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차셨으면 하셨을 것 같아서요. 금시계였습니다. 반짝이는 금빛이 참 고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다니 감동이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미안하구나. 하지만 하은이는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이에요. 어머님 행복하신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이의 몸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그 향기가 참 포근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제 재산을 물려줘도 되겠다고요.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보다 하은이에게 더 많이 남겨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하은이를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하은이는 아들과의 사이도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현관 앞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씻고 오면 맛있는 저녁 차려놓을게. 아들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하은이는 조용히 옆에서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 하은이를 보며 저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반려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는 청소도 참 잘했습니다. 가끔 제가 사는 집에 들러 구석구석 닦아주곤 했지요. 어머님, 여기 먼지 많네요. 제가 오늘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질하는 모습이 참 씩씩했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같이 하려고 했지만 하은이는 저를 소파에 앉혀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은이가 다녀간 집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화장실이며 주방이며 창문까지 깨끗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고마워서 제가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정성껏 떴으니 받아다오. 하은이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는 거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올겨울엔 이거만 하고 다닐게요. 하은이의 그런 반응이 저를 더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친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정성껏 다가를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오셨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죠.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세요. 하은이가 나간 뒤 친구들은 저를 둘러싸고 부러워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얻었어? 우리 집 며느리는 얼굴도 안 비치는데. 저는 괜히 으쓱해져서 하은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이 기분 좋았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 보호대를 사왔고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찜질팩을 사왔습니다. 어머님 아프실 때 이거 하세요.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저를 제주도 여행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가보신 지 오래되셨죠?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효도 관광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랜만이고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돈 쓰지 마라. 하지만 하은이와 아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더군요.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라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요. 경치 구경하면서 가요. 그 다정한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와 아들과 하은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해야겠다고요. 강북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과 예금 2억이 모든 것을 나중에 하은이 명의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보다 하은이가 더 현명하게 관리할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은아, 내가 나중에 죽으면 집이랑 통장 다 너한테 줄 거야. 내가 우리 집안을 잘 지켜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하은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재산은 생각도 안 해요. 그 겸손한 대답이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욕심 없는 며느리라니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렴. 나는 너를 믿는다. 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외롭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있으니 세상이 든든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 무슨 반찬 드셨어요? 하은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병원에 다녀온 그날부터였습니다. 요즘 제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준비해 두었던 강의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교육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곤 했거든요. 분명히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뒀는데. 1시간을 뒤지고 나서야 책장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꽂았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옛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제가 3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수진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국을 운영하는 똑똑한 제자였지요. 선생님, 저예요. 이수진이요. 기억하시죠? 수진이의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 수진이. 잘 지냈니? 겨우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제 눈빛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헷갈린 겁니다. 집이 어느 쪽이었더라.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동네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행히 동네 분이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은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는구나. 길도 헷갈리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고. 하은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은이는 다음 날 바로 대학병원 신경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하은이가 일찍 왔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되는 걸까? 끔찍한 상상이 들었습니다. 박영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이가 제 팔을 잡고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차분히 바라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제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간단한 질문들이었지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사진도 찍고 기억력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나중에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검사,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검사.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못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35년을 교육자로 살았는데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정상보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인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의 하얀 뇌 사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정신이 멀쩡한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던 하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짐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하은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제가 정신을 잃어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이는 운전대를 잡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제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걸까? 아들도 하은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가 저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하은이가 나가고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녁 식사 때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다며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은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 초기래요. 약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치매라고.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잘 모실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정신 멀쩡하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은이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구나.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약 드세요. 병원에서 지어온 거예요. 선생님. 하은이가 저를 어머님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은아, 방금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라고요. 어차피 선생님이셨잖아요. 하은이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별일 아닌 척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긴 하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은아, 밥 좀 줄 수 있겠니? 하은이는 부엌에서 나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드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나 아침만 먹었다. 하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기억을 믿으면 안 되죠. 제가 드렸으니까 드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하은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은이가 이상하다고 점심을 안 줬다고. 하지만 하은이가 먼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씻고 와. 맛있는 거 해놨어. 하은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상냥한 아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자꾸 밥 달라고 하셔서 힘들었어. 아까 드렸는데 또 달라고 하시더라고.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지. 지혜가 힘든데. 저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믿을까? 며느리 말을 믿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딱지가 붙으니 제 말에는 신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언니 나야. 어머님 치매래. 병원에서 확진받았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벼운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듯한 그런 어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뭐. 생각보다 빨리 와서 다행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제 보상받을 때 됐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상? 하은이가 무슨 보상을 받는다는 걸까? 저를 잘 모셔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명의부터 옮겨야겠어. 조만간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어차피 정신 없어지면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하은이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명의를 옮긴다니. 제 집을 말하는 건가? 제 재산을 말하는 건가?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하은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은이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정신 더 나가기 전에.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 치매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하은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이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하은이가 제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거기서 뭐하니? 어머님, 옷장 좀 정리하려고요. 안 입는 옷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하은이는 제 옷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서랍에는 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통장이며 인감도장이며 집 문서까지. 하은아,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은이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관리하시면 잃어버리시잖아요. 제가 대신 보관할게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저는 서랍으로 달려갔지만 하은이가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치매 환자가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위험해요. 사기당하실 수도 있어요. 하은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뭉치와 도장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돌려줘. 제가 소리쳤지만 하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하은이는 그것들을 들고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이 하은이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이 믿어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지켜주려고 보관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래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명예 변경 서류예요. 선생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세 내야 하잖아요. 미리 증여하면 세금 덜 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된다.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명예 변경이니? 하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안 한다. 하은이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하은이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 앞에서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제가 도둑질한다고 하시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화내시고.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하은이가 내 통장을 가져갔어. 명예 변경하라고 서류를 들고 왔다고. 아들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엄마, 지혜가 어머니 재산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치매 걸리면 사기꾼들이 노린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 때문에 제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그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서 하은이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증여 서류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정신 더 나가기 전에.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서명을 안 하시는데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설득해봐.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다니까. 하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아들도 결국 하은이 말에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며느리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도 눈물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정신이 완전히 나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은이의 본색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 드세요.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거예요. 저는 약봉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니? 치매약이요. 단계별로 다르대요. 선생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용량을 높인 거래요. 하은이의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약이 바뀐 걸까요? 하은아, 내가 언제 병원 갔니? 선생님 기억 못 하세요.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모시고 갔는데. 하은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제가 잊어버렸다고 우겼습니다. 빨리 드세요. 안 드시면 더 나빠져요. 하은이는 물컵을 내밀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삼킬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입을 벌려보세요. 제대로 드셨나 확인할게요. 하은이는 제 입속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변기물에 풀렸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 약일까? 아니면 저를 더 혼미하게 만드는 약일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은이가 주는 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몰래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을 먹을 때보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은이가 준 약은 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리는 약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제 방을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하은이가 가져간 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옷장도 뒤지고 침대 밑도 살폈습니다. 그러다 책장 뒤쪽 틈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금고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감 시절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작은 금고였지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제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제 통장들과 집 문서 그리고 교감 시절 사용하던 직인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여기에 숨겨뒀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 평생의 것들을 저렇게 훔쳐서 숨겨놨다니. 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낯선 서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증여자 박영자, 수증자 서하은. 제 이름 옆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은이가 몰래 위조한 겁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된 거였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제 집은 하은이 명의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은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저를 속였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얼른 서류들을 옛날 교과서 사이에 숨겼습니다. 책장 제일 위쪽 먼지 쌓인 책들 사이였습니다. 하은이가 쉽게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금고는 다시 잠가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하은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책 좀 보려고. 저는 태어난 척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은이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혼자 뭐 하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하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조심하마. 하은이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하은이 둘뿐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니?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드셨잖아요. 또 드시려고요. 저는 아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제가 먹었다고 우겼습니다. 배고픕니다. 밥 좀 더 주세요. 제가 말했지만 하은이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되세요. 이 정도만 드세요. 하은이는 제 그릇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회의 녹음하려고 샀던 작은 기계였습니다. 아직 작동하는지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은이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겁니다. 하은아, 문 좀 열어줘.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은이가 문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길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오늘은 방에서 쉬세요. 안 돼. 나 화장실 가야 해. 하지만 하은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요강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저를 방에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죄수처럼 말입니다. 창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미리 잠금 장치를 해놓았던 겁니다. 저는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온종일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하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세요. 하은이가 내민 건 식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겉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거 상했잖아. 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식어서 그래요. 빨리 드세요. 하은이가 숟가락을 제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 안 먹어. 그러자 하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은이가 제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입 벌리세요. 안 그러면 굶으실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하은이가 상한 죽을 억지로 떠먹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죽이 텁텁하고 쓴맛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은이가 나간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다 토해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저를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하은이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집에서 쉬세요. 밖은 위험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녹음기를 켰습니다. 하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하은이가 또 저를 방에 가뒀습니다. 아침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심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나 봅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언니들 이거 봐. 이번에 산 가방이야. 하은이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이거 백화점에서 본 건데 100만 원 넘던데. 친구의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어머님이 용돈 주셔서 샀어. 효도하니까 주시더라고. 하은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돈을 훔쳐 쓴 겁니다. 우와,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푼푼이인데. 다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나는 운이 좋아. 곧 집도 내 이름으로 넘어올 거야. 하은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정말? 벌써? 응. 서류 거의 다 됐어. 늙은이가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항은 안 해. 가끔 이상한 소리 하던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신경 꺼.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겠어. 남편도 다 내 편이고. 하은이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양심은 안 아파.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양심. 그게 밥 먹여줘. 3년 동안 연기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은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의 연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던 치밀한 계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습니다. 하은이는 제 돈으로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은이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저녁 먹어야죠. 하은이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어지러웠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고기며 과일이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먹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하은이가 식은 국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기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소화 안 되시잖아요. 국이나 드세요. 하은이는 고기 접시를 치워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고기 먹었어. 맛있겠다. 아들이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해드렸어. 어머님 많이 드셨어. 하은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기 한 점도 먹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엄마 좋아하셨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니, 헛디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몸이 계단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다리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은이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넘어지셨네요.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하은이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당신이 밀었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왜 그래요? 하은이는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안 돼요. 괜찮으세요? 그냥 삐끗하신 거예요.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하은이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통증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꼼짝 마세요. 더 다치실 수 있어요. 하은이가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마 골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막았으니까요. 며칠 동안 다리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기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진통제 한 알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넘어지셨어.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안 들으셔. 아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리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괜찮으셔. 그냥 삐끗하신 거래요. 병원 가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집에서 쉬시게 했어요. 아들은 하은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집에서 푹 쉬세요.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저를 다치게 하고도 태어냈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 통증을 참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사준 건데 거의 쓰지 않았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은 발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다리도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학대한 증거. 사진을 찍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언젠가 이 사진들이 쓰일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교과서 사이에 숨겨둔 서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조된 증여 서류, 하은이의 필체로 써진 메모들, 모두 증거였습니다.
녹음기에는 하은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제 상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탈출할 기회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어다니는 걸 보며 하은이는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네요. 제가 요강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하은이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은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연락 왔네. 한정판 나왔다고. 빨리 가야지. 하은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하은이가 정말 나간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서랍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물쇠 고치는 걸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구부려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교과서 사이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스마트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침착하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바깥 공기인가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밖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파출소, 경찰서,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수진 약국, 제 옛 제자 수진이의 약국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수진아, 저를 좀 도와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다리는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수진이가 제 다리를 보며 놀랐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들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봐. 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들이야. 제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수진이는 차분히 들어줬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더니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위조 서류잖아요. 녹음기도 들려줬습니다. 하은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동안 연기했다는 말, 재산을 빼앗겠다는 말,
수진이는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약국 문을 닫고 저를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제가 같이 갈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든든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지옥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하은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치매 진단 후 태도가 바뀐 것, 이상한 약을 먹인 것, 방에 가둔 것, 굶긴 것, 계단에서 민 것.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고요. 저는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위조된 증여 계약서, 하은이의 필적이 남은 메모들, 녹음기도 들려줬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동안 연기했다는 자백, 재산을 노렸다는 고백,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부은 발목, 멍든 다리.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다리 보세요.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어요. 병원 가시게 해야 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서하은 씨 집으로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함께 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리에 금이 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회복이 더딜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노인 학대로 인한 상해라고 명시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으세요. 경찰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맙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갚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절 구해줬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서하은 씨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잡혔나요? 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고 나오는 걸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할머니 통장으로 결제한 흔적도 확인했고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를 보고 싶으세요? 대질 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하은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동안 연기했다는 말, 집을 빼앗겠다는 말, 양심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말.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조된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증여 계약서, 하은이의 필적으로 쓰인 메모, 스마트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제 부은 발목, 멍든 다리. 하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하은 씨 할 말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치매 걸렸다는 소리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제가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상?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게 고생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뜻했던 손길도 눈물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횡령 미수, 노인 학대, 감금, 폭행, 문서 위조, 죄목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하은이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경찰서에 급히 달려왔나 봅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됐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상하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다. 다만 앞으로는 눈 좀 크게 뜨고 살아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하은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의 치매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노인을 학대하고 감금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하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하은이가 끌려나갈 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탓이라는 듯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도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없는 집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방을 정리해뒀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제가 챙길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참 긴 악몽이었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방에 갇히고 굶주리고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저는 살아서 증명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제자 수진이가 그 길을 함께 걸어줬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꽃을 피웠으니까요. 이제 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은이는 감옥에서 제 죄를 뉘우치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 오늘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싸워서 이긴 이 순간은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테니까요. 아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깁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오후입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첫날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진짜 노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에 걸렸다고 무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저처럼.